세상에 떠도는 기묘한 괴담들. 첫 번째 이야기, 강릉의 천낭추모공원에서 실제로 겪었던 실화괴담. 때는 대학교 1학년 첫 방학이었다. 돈은 없고 놀러 가고는 싶고 부모님께 손을 벌리자니 막 20살 문턱에 들어선 나이가 부끄러운 그런 때였다. 방학 시즌에 들어서서 노동력이 남아도는지 기본임금은 내려가도 부족함 없이 계속 내려갔다. 그나마 덜 힘든 직종은 포화 상태였다. 남는 것은 땀 흘리고 먼지를 마셔야 하는 그런 일들 뿐이었다. 적절한 시기를 놓친 나는 특별한 구직 활동 없이 그냥저냥 집에서 지냈다. 그런데 아는 친구한테 제의가 왔다. 일명 신의 알바란다. 워낙 허풍이 많은 놈인지라 우선 찬찬히 놈의 말을 들어보는데 교회 선교나 도를 아십니까? 같은 것은 아니었다. 혹은 다단계 피라미드 마케팅 따위에는 코웃음도 치지 않는 나에게도 과연 솔깃한 것이었다. 아니, 솔깃하다기보다는 흥미로웠달까? 아무튼 놈의 이야기는 이랬다. 광릉 쪽에 천낭추모공원이라는 공동묘지가 있단다. 그런데 여름 시즌에 매년 장마로 인한 수재가 많아서 이 시기 물에 빠져 죽거나 실종되는 사람이 많고 따라서 납골되거나 묻히는 장례되는 고인이 많단다. 그런데 천낭추모공원이라는 이 자리가 주파지라고 해서 억울하게 객사한 사람들의 원혼을 달래고 천도하는데 특별한 기운을 가진 묘자리라는 것이다. 원래는 아주 옛날 객사한 벼슬아치나 먼 왕친의 핏줄들은 영도하고 묻는 곳이라고 했다. 그런데 그런 곳이다 보니 안치하거나 납골하는데 돈이 장난 아니게 그야말로 천문학적으로 들어간다는 것이다. 때문에 강남이나 서울 쪽 빌딩 부자들이나 정치계 권력자들만 들어갈 수 있을 정도로 명산 뺨치는 안치소라고 했다. 그래, 그런데 그게 우리랑 돈 버는 거랑 무슨 상관인데? 내가 불쑥 끼어들자 친구는 답답하다는 듯이 가슴을 치고 설명했다. 여성 말인즉슨 요 한 달 동안 묘지에서 치러지는 안식제가 끝나면 묘에 놓인 꽃을 수거해서 다시 되파는 일이라고 했다. 원래는 이것도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며 묘지 관리꾼이 다 따로 있지만 이번에 아는 연주를 통해 힘들게 한 달만 허락받은 것이라고 했다. 그게 무슨 돈 되는 일이냐며 성질을 내자 돈이 안 되면 자신을 죽여도 좋으니 따라만 오라고 가슴을 떵떵 치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한 달만 해보자 속는 심정으로 따라간 그 아르바이트는 그야말로 입이 쩍 벌어지는 알바였다. 우선은 해가 다지고 12시 즈음에 공동묘지 맨 위 납장소로 걸어 올라갔다. 무섭기도 했지만 워낙 깜깜해서 무덤도 잘 안 보였고 옆에 친구가 있어서 별로 두렵지는 않았다. 오히려 오랜만에 좋은 산내음이 맡아져 기분도 좋고 약간 들떠 있었다. 그렇게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파트를 정하고 내려가며 분묘된 꽃들을 모아오는 것이었다. 그런데 부잣집들이라 그런지 꽃들이 하나같이 장난이 아닌 것이다. 내가 꽃꽂이나 플로리스트 같은 건 잘 몰랐지만 하나같이 그냥 동네 꽃가게에서 산 것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었다. 굉장히 예쁘게 꽃꽂이가 되어 있었고 심한 것은 겉포장지에 금두름이 되어 있거나 아주 작은 세공보석이 있는 것들도 있었다. 이름 모를 외국 꽃이라거나. 그런데 그런 것들이 하루 잡아 20개에서 30여 개가 되었다. 이것들을 다른 쪽 납골소나 추모당 인근 꽃집에 되팔거나 아니면 꽃꽂이를 하는 신부수업 학원 같은 곳에 팔면 그야말로 20살 새내기 2명이 나눠 갖기엔 두둑한 돈이 되었다. 죽은 사람한테 형식상 주는 꽃에 왜 이리 돈을 들일까? 친구에게 물어보니 원래 돈이 많은 사람들일수록 사후 묘자리나 미신 같은 것에 잘 연연한다고 했다. 현재 한국의 명당자리는 다 국회의원이나 거부들의 조상이 묻혀 있노라고. 불과 일주일을 했을 무렵인데도 내 수중엔 40만 원 가까이에는 돈이 생겨 있었다. 친구와 산중관리소에서 컴퓨터를 하거나 하며 노닥거리다가 저녁끝 무렵 무덤에 올라가 꽃을 수거해 오면 그만이었다. 어린 나이에 그야말로 신이 났다. 하는 것 없이 돈이 불어나니 생각 없이 신이 날 수밖에. 벌써 이 정도면 한 달이면 골백은 넘겠다. 그렇지? 그리 배포가 작냐? 기다려봐라. 꽃뿐이면 내가 말을 안 했다. 무엇을 기다리는가 해도 말을 안 해주며 희죽희죽 웃는 친구의 속셈을 대략 15일 정도가 지나서 알 수 있었다. 여느 때처럼 꽃을 수거해 오는데 정말 쇼킹하게도 빛나는 금속이 수놓아진 금 목걸이가 있는 것이었다. 이게 뭔가 하며 얼이 빠져 있는데 고인이 평소에 좋아했던 물건을 공양 삼아 두고 가는 묘주인들이 간혹 있다고. 하나같이 두고 가는 물건이 장난이 아니라
그런 거 하나 건지면 정말 산삼 캐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입을 째지게 웃으며 친구가 그러는 것이었다. 지금 말하지만 부자들은 정말 생각하는 돈 단위 개념이 다른 것 같았다. 처음엔 좋아라 했지만 갈수록 마음이 착잡해지기 시작했다. 저걸 가져도 될까? 고인을 욕보이는 게 아닌가? 그렇게 시작된 고민은 결국 아르바이트 전체에 대한 회의를 몰고 왔다. 하지만 돈을 많이 버는 것은 확실했고 이만큼 수입이 좋은 다른 알바를 방학이 반토막 난 시점에 다시 찾기는 절대 불가능했음이 자명했다. 또 나름대로 좋은 일이라고 소개해준 친구한테도 미안해서 아무런 말을 못하고 있었다. 그 금목걸이만은 그냥 두자고 말해봤지만 친구는 오히려 눈이 휘둥그레져서 미친 것 아니냐. 이왕 시작한 이 알량한 자존심 때문에 이 목돈을 버리겠다. 마구 비웃었다. 그래, 알량한 자존심 때문이었다. 그 와중에 생기는 돈은 나도 군말 없이 받아 넣었으니. 그러던 와중에 아버지한테 이 일을 들켰다. 아버지는 엄청나게 화를 내셨고 나는 속 시원한 반, 안타까운 반으로 일을 그만두게 되었다. 그래서였을까? 그 일은 친구에게만 일어났다. 잊어버리고 살 무렵 친구에게서 전화가 걸려왔다. 민수야, 너도 보이냐? 뭐? 여자 말이다. 이빨까지 사려문 것처럼 떠는 목소리가 수화기 너머로 들려왔다. 친구는 원래 겁이 없는 녀석이었다. 공동묘지에서 꽃을 수거하는 일을 신의 알바라며 자랑하던 녀석이 이렇게 떨며 전화를 걸어올 일은 없었다. 내가 친구를 달래며 이야기를 들어보니 등골이 오싹해졌다. 내가 발견해서 친구에게 건네준 그 금목걸이. 그걸 친구가 중고 보석점에 팔아넘겼던 모양이다. 그 목걸이는 진짜 금이었고 자잘하게 세공된 것들은 간액과 만호였다고 했다. 보석점에서는 90년대에 나온 세공식 디자인으로 조금 구식이지만 보석 자체가 진짜라 좋은 가격을 받을 수 있었다고 했다. 그런데 그날부터 이상한 일이 시작되었다. 꿈에 웬 여자가 나오기 시작한 것이다. 정확히는 7월 22일부터라고 했다. 나중에 알았지만 그 보석점 주인이 금목걸이를 중고 도매로 내놔서 팔아버린 날이라고 했다. 꿈속에서 친구는 여느 때처럼 꽃을 수거하면서 내려오는데 어느 무덤가에서 걸음을 멈췄다고 했다. 고개를 숙여 분묘에 놓인 꽃을 집어들고 허리를 펴자 그 앞에 여자가 서 있었다고 했다. 처음에는 무섭지 않았다고 했다. 그녀는 피를 흘리거나 괴기스러운 모습이 아니었고 그저 평범한 여자였다고 했다. 하지만 그녀의 눈이 굉장히 슬퍼 보였다고 했다. 문제는 같은 꿈이 계속 반복되었다는 것이다. 친구는 연속된 꿈에 점점 지쳐갔다. 20일이 넘도록 여자는 꿈에서 계속 나타났다. 무엇을 하는 것도 아니고 그저 가만히 서서 친구를 바라보았다. 이쯤 되니 친구는 겁이 났다. 민수야, 너도 그 여자가 꿈에 나오지 않냐? 친구는 내게 물었다. 나는 아니라고 대답했다. 하지만 친구가 겪는 일이 나까지 무섭게 했다. 나는 친구를 설득해 할머니가 아는 무당을 찾아갔다. 그 무당은 신내림을 받았지만 점집을 운영하지 않는 분이었다. 그저 어려운 이들을 도와주는 정도였다. 무당은 친구의 이야기를 듣고 말했다. 그 일을 당장 그만둬라. 그러면 더 이상 여자가 꿈에 나타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친구는 무당의 말에 시큰둥해했지만 꿈의 여자가 더 이상 나오지 않을 것이라는 말에 결국 그 말을 따르기로 했다. 그러나 그것이 끝은 아니었다. 무당은 내게 말했다. 나랑 같이 그곳으로 가자. 우리는 천낭 추모공원으로 향했다. 무당은 길쭉한 금속 막대 4개를 들고 있었다. 이걸 묘지 4곳에 박아야 한다. 나는 무당이 말한 대로 막대를 박기 시작했다. 납고른 꼭대기 양쪽 끝과 가장 아래쪽 양쪽 끝에 막대를 박았다. 땅이 단단해 막대를 박는 일이 쉽지 않았지만 나는 결국 4개의 막대를 모두 땅에 꽂았다. 땀에 흠뻑 젖은 내게 무당은 말했다. 이건 임시 방편이다. 이 막대가 멀쩡히 박혀있는 한 그 귀신은 더 이상 밖으로 나오지 못할 것이다. 그날 이후 친구는 꿈에서 여자를 보지 않았다. 친구는 오랜만에 푹 잠을 잤다며 기뻐했다.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았다. 하지만 몇 달 후 뉴스에서 강릉에 폭우가 내렸다는 소식을 들었다. 천낭 추모공원에 토양이 흘러내리며 묘지의 유골들이 밖으로 드러났다는 뉴스였다. 뉴스 화면에는 반쯤 쓰러진 금속 막대도 보였다. 그리고 바로 그날 친구에게 전화가 왔다. 친구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무당 할머니가 돌아가셨는데 친구의 떨리는 목소리로 받은 마지막 전화는 내 머리를 어지럽게 했다. 무당 할머니가 돌아가셨다는 소식과 함께 그 친구는 울먹이며 말했다. 그 여자가 다시 꿈에 나타났어. 나는 순간적으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뭐라고? 다시 나타났다고. 친구는 끊어질 듯한 목소리로 설명을 이어갔다. 그 여자는 이번에는 아무 말 없이 친구의 바로 앞에 서 있었고 손을 뻗는 듯한 행동을 했다고 했다. 그 손끝이 내 목걸이를 가리키는 것 같았어. 그 목걸이는 내가 발견하고 친구에게 건네준 그 금목걸이와 다를 바 없었다. 친구는 결국 자신이 목걸이를 팔아버린 탓이라고 울먹였다. 나는 그에게 무당 할머니가 남긴 다른 유언이 있는지 물었다. 하지만 친구는 무당 할머니의 사망 소식 이후 따로 들은 것은 없었다고 했다. 나는 혼란스러운 머리로 다음 단계를 생각했다. 어쩌면 무당 할머니의 집에 가면 단서를 찾을 수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나는 친구를 설득해 할머니의 집으로 향했다. 무당 할머니의 집은 외진 시골 마을 한가운데 자리 잡고 있었다. 나는 친구와 함께 할머니의 아들에게 양해를 구하고 그 집안을 둘러보기 시작했다. 그곳은 평소 내가 방문했던 할머니의 모습 그대로였다. 담배 냄새가 희미하게 밴 방과 벽에 걸린 오래된 달력은 모든 것이 정지된 것처럼 보였다. 방 안 한 구석에는 빛바랜 상자가 있었다. 나는 상자를 열어보았다. 그 안에는 여러 가지 도구들과 함께 메모 한 장이 들어 있었다. 메모는 다소 휘갈겨 쓴 글씨로 적혀 있었지만 내용은 명확했다. 4개의 금속 막대는 일시적인 보호막일 뿐이다. 그 금속 막대가 뽑히거나 무너지면 귀신이 다시 움직일 것이다. 이를 완전히 끝내려면 원혼의 분노를 달래야 한다. 나는 메모를 읽고 친구와 얼굴을 마주 보았다. 그럼 분노를 달래라는 건 대체 무슨 뜻일까? 친구는 땀을 흘리며 물었다. 우리는 천낭추모공원으로 다시 향했다. 폭우로 인해 묘지 곳곳이 무너지고 토양이 흘러내리며 금속 막대 하나가 뽑혀 있었다. 이곳에서 뭔가를 해야 한다는 직감이 들었다. 나는 친구와 함께 뽑힌 금속 막대를 다시 박으려 했지만 이미 묘지는 진흙탕으로 변해 있었다. 어디를 박아야 할지조차 알 수 없었다. 그때 친구가 무언가를 발견했다. 이거, 묘지 이름이 적힌 비석이야. 그 비석에는 희미하게 글씨가 남아 있었는데 거기엔 한지연이라는 이름과 함께 1957년 7월 22일이라는 날짜가 적혀 있었다. 그 이름과 날짜가 친구의 꿈에 나타난 여자와 연결된 것처럼 느껴졌다. 나는 무당 할머니가 말한 원혼을 달래는 방법에 대해 고민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감도 잡히지 않았다. 그때 친구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혹시 그 금목걸이를 찾아야 하는 거 아닐까? 나는 친구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다. 그 금목걸이는 원혼이 생전 애지중지하던 물건일 가능성이 컸다. 그 물건을 되찾아 묘지에 돌려주는 것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첫 번째 열쇠일지도 몰랐다. 우리는 금목걸이를 판 보석점을 찾아갔다. 다행히도 보석점 주인은 목걸이를 판 거래 기록을 가지고 있었다. 문제는 그 목걸이가 이미 도매상으로 넘어갔고 현재는 서울의 한 경매장에서 거래될 예정이라는 사실이었다. 우리는 그 경매장을 찾아갔다. 하지만 경매장은 쉽사리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아니었다. 고가의 보석만을 거래하는 VIP 전용 경매장이었기 때문이다. 친구는 온갖 수단을 동원해 경매장에 입장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냈고 결국 목걸이가 경매 품목으로 올라와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경매장에서 목걸이를 찾아내는 데 성공했지만 우리가 가진 돈으로 그 목걸이를 사는 것은 불가능했다. 친구는 결국 한 가지 위험한 선택을 했다. 경매가 끝난 후 목걸이를 구매한 사람에게 직접 찾아가 사정을 설명하고 목걸이를 양도받는 것이었다. 목걸이를 되찾아 천낭추모공원으로 돌아온 우리는 그 목걸이를 한지연의 묘지에 놓았다. 그리고 다시 묘지의 금속 막대를 제대로 박았다. 그 순간 묘지 주변에 공기가 묵직하게 가라앉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 무언가가 풀린 듯 주변은 고요해졌다. 그날 이후 친구는 더 이상 꿈에서 여자를 보지 않았다. 모든 것이 끝난 듯했다. 하지만 나는 여전히 마음 한구석에 꺼림칙한 기분이 남아 있었다. 왜냐하면 여전히 천낭추모공원에는 수많은 묘지가 남아 있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곳에는 또 다른 원혼이 존재하지 않을 거라는 보장이 없었으니까. 두 번째 이야기, 해체인간. 얼마 전 나는 등굣길에 가벼운 교통사고를 당했다.
그 일로 학교도 가기 싫어졌고 혹시 모를 후유증에 대비하기 위해 근처 병원에 입원했다. 우리 집안은 부유하지 않아서 6인실에 입원했다. 병실을 둘러보니 평범한 사람들이 있었다. 다리가 다쳐 입원한 아저씨 한 분, 할머니, 나와 비슷한 또래의 남자아이. 그런데 이상하게 한 남자가 내 시선을 끌었다. 그는 잘생기지도 않았고 특별한 점도 없어 보였지만 묘하게 눈길이 갔다. 나는 이상하게 여겼지만 그동안의 공부 스트레스와 수업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 잡생각은 버리고 쉬는 데만 열중하기로 했다. 며칠이 지나 나는 병실 사람들과 조금 친해졌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남자와는 단 한마디도 나누지 못했다. 그래서 큰 마음을 먹고 휠체어에 앉아있는 그 남자에게 말을 걸었다. 안녕하세요. 저기요. 그는 내가 말을 걸어도 묵묵부답이었다. 표정은 온화했고 마치 세상의 모든 것을 초탈한 사람처럼 창밖만 바라보고 있었다. 나는 그가 대화하기를 싫어하는 것 같아서 침대로 돌아가려 했다. 그 순간 그는 말했다. 제가 사랑하던 사람과 너무나도 닮았네요. 절 피하세요. 그는 알 수 없는 얘기를 남기고 다시 창밖을 응시했다. 나는 이상한 생각이 들었지만 별로 개의치 않고 침대로 돌아와 만화책을 보며 시간을 보냈다. 며칠 뒤 잠을 자던 내 앞에 그 남자가 있었다. 그의 주위에는 먼지가 너무나도 많이 흩날리고 있었다. 그는 내가 눈을 뜨자마자 나를 똑바로 보며 말했다. 당신에게 못할 짓이라는 걸 알지만 누군가는 알아줬으면 하네요.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전 이제 얼마 후면 아마 이 세상에서 없어질 거예요. 그 전에 누군가가 알아줬으면 해서 얘기를 꺼내려고 합니다. 그의 말은 이상하게 슬픔이 가득 담겨 있었다. 그 중에서도 이 세상에서 없어질 거예요. 라는 부분은 마냥 웃으며 넘길 수 없는 내용이었다. 그러고 보니 그는 밤에도 휠체어에서 잠을 자고 밥 한 끼조차 먹지 않았다는 사실이 떠올랐다. 내 생각이 깊어질 때쯤 그는 자신의 이야기를 시작했다. 갑자기 그는 자신의 다리를 걷더니 내게 발을 보여주었다. 나는 순간 기절할 뻔했다. 그의 양쪽 발가락은 누군가 파먹은 듯 끔찍하게 파헤쳐져 있었다. 저는 불치병에 걸렸습니다. 이 병은 세계 어디에서도 보고된 적이 없는 병이고 세계에서 이 병에 걸린 사람도 아마 제가 사랑하던 사람과 저뿐일 겁니다. 제 담당 의사는 이 병을 고치기 위해 밤낮을 새며 노력했지만 결국 허사더군요. 그리고 무엇보다 전 이 병의 결말을 알아요. 무슨 수를 쓰던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결국은 죽게 된다는 걸요. 그렇기에 더더욱 당신에게 제 얘기를 남기고 싶습니다. 당신이 제가 사랑했던 사람과 닮았기 때문에요. 실례지만 이름이 어떻게 되시죠? 제 이름은 김수진입니다. 좋은 이름이군요. 그는 한동안 말이 없다가 눈시울이 붉어지더니 이내 감정을 숨기고 평소의 얼굴로 돌아갔다. 그런데 눈시울이 붉어질 때 내 착각인지 모르겠지만 그의 주위에 평소보다 훨씬 많은 먼지가 날아다니고 있었다. 제 이야기를 들어주시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세요. 어차피 할 것도 없었는데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 이름은 밝히지 않겠습니다. 어차피 죽을 테니까요. 그는 자신이 사랑했던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털어놓기 시작했다. 제가 그녀를 처음 만난 건 22살 때였습니다. 그녀의 나이는 20살이었고 제가 여행 중일 때 처음 만났습니다. 흔히 말하는 한눈에 반했다고 하지요. 제가 그녀에게 연락처를 받아 연락을 하고 교제를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급속도로 친해졌습니다. 그리고 사랑도 깊어갔죠. 그녀와 나는 너무나도 닮은 점이 많았습니다. 여행을 좋아하는 것도 그렇고 게임을 좋아하는 것도 음악 취향도 비슷했고 좋아하는 음식까지 같았습니다. 천생연분이라는 말이 딱 맞을 정도로 모든 것이 잘 맞았습니다. 그녀는 어떨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녀의 모든 것이 좋았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없으면 살아갈 수 없을 정도로 그녀를 사랑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이별을 고했습니다. 저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아니, 오히려 믿지 않았다고 해야 할까요? 왜냐하면 제가 그녀를 사랑하는 만큼 그녀도 저를 사랑한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현실이더군요. 그녀가 헤어지자는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미안해. 나는 기댈 사람이 필요해. 전 믿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그녀의 말을 납득하게 되더군요. 저는 그렇게 믿음직스러운 사람도 아니었고 주변 사람들은 저를 가볍다고 평했으니까요. 하여튼 그렇게 헤어지게 됐죠.
이야기는 여기에서부터 계속됩니다. 이어서 작성하겠습니다. 저는 그녀와 헤어진 후 거의 1년 동안 그녀 생각만 하며 살았습니다. 혹시나 연락이 올까 해서 연락처를 지웠다 다시 등록하고, 꿈에서도 그녀를 보고 깨어나면 계속 생각나고, 그런 날들이 반복되었습니다. 하늘이 도와준 덕분일까요? 결국 그녀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저는 바보처럼 그녀를 다시 찾아갔어요. 그녀의 물꼬른 말이 아니더군요. 병원에서 그녀를 만났는데 휠체어에 앉아 다 죽을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그녀는 병원에서 미친 사람처럼 횡설수설하며 자신의 이야기를 했어요. 무슨 말을 하는지 잘 이해할 수 없었지만 그녀의 슬픔과 기쁨이 뒤섞인 말투에 저도 괜히 울적해졌습니다. 저는 예쁘고 활기찼던 그녀의 모습이 사라지고 영혼이 빠져나간 마네킹을 보는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녀와 눈을 마주치는 순간 그녀는 갑자기 환하게 웃으며 저를 보더니 눈물을 뚝뚝 흘리며 미안하다고만 반복했습니다. 그 말을 계속 듣다 보니 저도 눈물이 났어요. 간신히 그녀를 진정시키고 왜 입원했냐고 물었습니다. 그녀는 말없이 양 발가락을 보여주더군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양쪽 발가락이 먼지처럼 흩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펑펑 울면서 자신이 저주를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녀가 여행 중 만난 노파에게 들은 말이 이랬대요. 내가 다른 사람의 마음을 갈갈이 찢어놓은 것처럼 너의 몸도 갈갈이 찢어질 것이다. 그리고 너에게 행복이란 것을 모르게 해주마. 내가 감정을 느끼면 너의 몸이 더 빨리 해체될 것이다. 그녀는 그 이후로 몸이 조금씩 먼지처럼 흩어지기 시작했다고 했습니다. 감정을 드러낼수록 몸이 더 빨리 흩어지는 게 문제였습니다. 저는 그녀의 말을 듣고 나서 그녀를 돕겠다고 말했어요. 그리고 그녀가 노파를 만난 장소를 찾아갔습니다. 놀랍게도 노파는 그 장소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녀를 처음 봤지만 그 노파가 맞다는 확신이 들었어요. 저는 노파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이 그녀에게 이상한 저주를 건 사람입니까? 노파는 대답했어요. 그래, 내가 했다. 사람의 마음을 가지고 장난질을 친 것들은 자신이 똑같이 당해봐야 돼. 저는 물었죠. 그 저주를 해결할 방법은 없습니까? 노파는 답했습니다. 있긴 하지. 그게 대체 뭡니까? 노파는 피식 웃으며 말했어요. 삼류소설에서 늘 나오는 레퍼토리 있잖아. 저는 그 말을 듣고 바로 이해했죠. 제가 대신 걸리라는 겁니까? 노파는 말했습니다. 이 총각 참 말귀 잘 알아듣네. 좋습니다. 저도 제가 이렇게까지 하는 걸 믿을 수 없어요. 사랑이란 건 정말 사람을 미치게 만드는 것 같군요. 노파는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결국 자네는 상처만 아는 채 쓸쓸히 죽어갈 걸세. 자네에게는 특별히 선물을 남겨주지. 자네의 죽음을 지켜보는 사람은 알 걸세. 그 말을 끝으로 저는 눈을 떴습니다. 모든 게 꿈인 줄 알았죠. 하지만 꿈이 아닌 것도 있었습니다. 제 발가락이 천천히 먼지처럼 흩어지기 시작했거든요. 그는 계속해서 이야기를 이어갔다. 그녀가 있는 병실로 다시 돌아갔습니다. 그녀는 퇴원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저를 보자마자 그녀는 저를 꼭 껴안으며 말했습니다. 내 병이 치유됐어. 흩어지던 발가락이 다시 생겨났어. 그녀는 너무 기뻐하며 말했죠. 오빠는 정말 좋은 사람이야. 오빠를 만난 건 내 인생의 행운이야. 그녀는 해맑게 웃었지만 곧 전화를 받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빠, 나 병 다 나았어. 저절로 나았어. 아무래도 그녀의 남자친구였던 것 같아요. 저는 너무 허탈했습니다. 눈물조차 흐르지 않았어요. 사람이 엄청난 충격을 받으면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는다던데 제가 딱 그런 상태였어요. 그는 말을 멈추고 잠시 눈물을 흘렸다. 그의 몸은 이야기를 할수록 점점 빠르게 해체되어 갔다. 그 후로도 저는 그녀의 소식을 들을 기회가 전혀 없었습니다. 저는 제 몸이 천천히 해체되는 걸 느끼며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어느 날 제가 그녀를 대신해 저주를 받았다는 사실을 증명이라도 하듯 제 몸의 먼지는 점점 더 빠르게 흩어지고 있었습니다. 몇 년 뒤 제가 입원했던 병원에 또 다른 아는 사람이 입원했다는 소식을 듣고 병문안을 갔습니다. 병실에 들어서니 낯익은 얼굴이 보였어요. 그 남자였습니다. 저는 그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의 해체는 너무나도 많이 진행되어 몸의 절반 이상이 사라져 있었습니다. 그는 저를 보며 희미하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 미소조차도 그의 해체를 가속화시켰습니다. 저는 용기 내어 물었습니다. 혹시
김수진 양은 한 번이라도 왔었나요? 그는 희미하게 웃으며 고개를 천천히 가로저었습니다. 그 순간 저도 모르게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녀를 위해 모든 것을 바친 그가 이렇게 죽음을 기다리고 있는데 그녀는 대체 무엇을 하고 있는 걸까? 그렇게 다시 짧은 만남이 끝났고 저는 일상으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그와의 인연은 쉽게 끊어지지 않았습니다. 제가 20 중반이 될 무렵 한 뉴스 기사를 보게 되었습니다. 머리 하나만으로 살아있는 남자. 저는 직감적으로 그가 떠올랐습니다. 저는 방송국에 전화를 걸어 그 장소를 알아낸 뒤 그가 있는 곳으로 찾아갔습니다. 그곳에는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몰려 있었습니다. 저는 인파를 뚫고 들어가 마침내 그를 볼 수 있었습니다. 그는 정말로 머리만 남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은 여전히 살아 있었고 희미하게나마 미소를 띠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를 보며 또 물었습니다. 수진 양은 왔다 갔나요? 그는 눈동자로 천천히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떨구며 한숨을 쉬었고 그 순간 옆에서 사진 속에서 본 듯한 여자가 보였습니다. 그녀는 아이와 남편을 데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녀를 부르며 물었습니다. 수진 씨 여기 이분 아세요? 그녀는 당황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몰라요. 하지만 저는 알 수 있었습니다. 그녀가 바로 그 김수진이라는 것을. 왜냐하면 그의 시선이 그녀를 따라 움직이고 있었기 때문이었죠. 결국 그 남자는 마지막으로 그녀와 시선을 마주쳤습니다. 저는 그가 분노하거나 슬퍼할 줄 알았지만 그는 희미하게 웃었습니다. 그러나 그 웃음은 그의 몸을 해체시키는데 남은 시간을 모두 앞당겼습니다. 그의 머리가 점점 빠르게 해체되기 시작했고 마침내 그는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그가 완전히 해체되기 전 그의 뇌는 분홍빛 먼지처럼 흩어졌습니다. 그 모습은 너무나도 아름다웠습니다. 어떻게 뇌가 흩어지는 장면에서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냐고요? 그건 아마 그의 사랑이 얼마나 깊었는지 그 순간에 저까지 느꼈기 때문일 겁니다. 하지만 그 여자는 어떻게 되었냐고요? 그녀는 그 자리에서 황급히 도망쳤습니다. 그리고 도망치다가 교통사고를 당해 그 자리에서 즉사했습니다. 결국 그 남자의 이야기는 이렇게 끝났습니다. 저는 여전히 그를 떠올릴 때마다 여러 가지 생각이 듭니다. 그는 그녀를 위해 모든 것을 바쳤고 그녀는 끝내 그를 외면했습니다. 누가 가장 나빴을까요? 그녀였을까요? 노파였을까요? 아니면 모든 것을 바친 그 남자였을까요? 사실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랑을 하고 계신가요? 그 여자가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을 듣고 나는 이상하게도 허탈함을 느꼈다. 그 남자가 남긴 이야기와 그녀의 결말을 떠올리며 모든 것이 순식간에 지나가 버린 것 같은 기분이었다. 그 남자의 사랑은 도대체 무엇이었을까? 누군가를 위해 자신을 희생한다는 것은 정말 가치 있는 일일까? 나는 그 남자가 사라진 장소에 한동안 서 있었다. 분홍빛 먼지가 흩어지던 장면이 계속해서 머릿속을 맴돌았다. 그는 정말 마지막 순간까지 그녀를 사랑했던 걸까? 아니면 단순히 그녀에 대한 집착이었던 걸까? 그러나 그것을 판단하는 것은 내 몫이 아니라고 느꼈다. 그저 그의 이야기를 들은 내가 그 감정을 짊어지고 살아가야 하는 것은 아닐까. 며칠 뒤 나는 병원을 다시 찾아가기로 결심했다. 그가 남긴 흔적이 병실 어딘가에 남아있을 것만 같았다. 그리고 나 자신도 그의 이야기를 조금 더 이해하고 싶었다. 병원에 도착해 내가 예전에 입원했던 병실로 들어섰다. 빈 병실은 싸늘한 공기만이 감돌고 있었다. 그의 휠체어가 있던 자리에는 희미한 먼지 자국이 남아 있었다. 나는 그 자리에 앉아 조용히 눈을 감았다. 그 순간 이상한 기분이 들었다. 마치 누군가가 나를 지켜보고 있는 것 같았다. 눈을 뜨니 창밖에 희미한 형체가 서 있었다. 멀리서도 한눈에 알아볼 수 있었다. 그는 분명 그 남자였다. 나는 그를 따라 창밖으로 나섰다. 그는 병원 뒤뜰로 천천히 걸어가고 있었다. 분명히 그의 몸은 완전히 해체된 것으로 보였지만 그의 형체는 여전히 희미하게 남아 있었다. 당신이 정말로 남아있는 겁니까?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그는 뒤돌아보지 않고 그저 손짓으로 나를 따라오라는 신호를 보냈다. 나는 망설임 끝에 그의 뒤를 따랐다. 그가 멈춰선 곳은 병원 뒤뜰에 있는 작은 공터였다. 그곳에는 오래된 나무 한 그루와 낡은 벤치가 있었다. 그는 그곳에 서서 천천히 몸을 돌렸다.
나는 그와 눈을 마주쳤다. 하지만 그의 얼굴은 더 이상 예전의 그것이 아니었다. 그의 얼굴은 반쯤 투명해져 있었다. 왜 아직 여기 계신 건가요? 그는 나를 가만히 바라보더니 희미하게 미소를 지었다. 내가 남긴 이야기를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나 보군요. 사실 나도 내가 왜 여기 남아있는지 모르겠어요. 그의 목소리는 마치 바람에 실린 것처럼 희미하게 들렸다. 나는 그의 말이 끝나기 전에 다시 물었다. 그녀를 아직도 사랑하시나요? 그는 한참 동안 말이 없었다. 그의 눈은 먼 곳을 응시하고 있었고 그 주위로 먼지처럼 빛나는 작은 입자들이 떠다니고 있었다. 모르겠어요. 그의 대답은 너무나 간결했지만 그 안에는 수많은 감정이 담겨 있었다. 사랑, 미련, 후회, 그리고 조금의 해방감. 당신에게 남은 것은 무엇인가요? 나는 그가 여전히 이곳에 남아있는 이유를 알고 싶었다. 그는 한숨을 내쉬며 말했다. 아마도 내 사랑의 끝을 확인하기 위해서겠죠. 내가 정말로 그녀를 사랑했는지 아니면 단지 그녀에게 집착했던 건지. 나는 그의 말이 이해가 되면서도 이해되지 않았다. 하지만 그가 가진 고통과 무게는 느낄 수 있었다. 그럼 지금은 어떤가요? 당신의 사랑이 끝났다고 생각하나요? 그는 다시 한번 나를 응시했다. 그의 눈은 더 이상 슬픔으로 가득 차 있지 않았다. 오히려 조금은 편안해 보였다. 이제는 알겠어요. 사랑이라는 것은 내가 무엇을 위해 존재했는지를 알려주는 것이었어요. 그녀를 위해 모든 것을 바친 것이 후회스럽진 않아요. 하지만 이제는 나 자신을 놓아줘야 할 때가 된 것 같아요. 그는 마지막으로 나에게 다가왔다. 그의 형체는 점점 더 희미해지고 있었다. 당신에게 마지막으로 부탁할 것이 있어요. 무엇인가요? 내 이야기를 기억해 주세요. 누군가는 내가 존재했다는 것을 알아야 하니까요. 그리고 당신은 당신만의 사랑을 찾길 바라요. 그는 그렇게 말한 뒤 천천히 사라져 갔다. 그의 몸이 완전히 먼지로 변해 바람에 실려 어디론가 흩어져 갔다. 나는 그 자리에 한참을 서 있었다. 그가 남긴 말과 감정이 내 안에 깊게 새겨졌다. 며칠 뒤 나는 그의 이야기를 글로 적기 시작했다. 그가 바랐던 대로 그의 존재를 누군가에게 알리기 위해서였다. 그것이 내가 그를 위해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이었다. 하지만 아직도 가끔 그를 꿈에서 보곤 한다. 그는 항상 희미한 미소를 지으며 나를 바라보고 있다. 그리고 나에게 다시 한번 속삭인다. 기억해줘요. 사랑은 우리를 해체시키기도 하지만 동시에 우리를 완성시키기도 하죠. 이 이야기는 끝났지만 그의 이야기는 내 안에서 계속될 것이다. 세 번째 이야기, 그날의 사건. 그날 밤 나는 단순히 골목길을 걸으며 맥주를 들고 집으로 돌아가고 있었어. 하지만 그 골목길에서 겪은 일은 나를 평생 잊을 수 없는 공포로 몰아넣었지. 뒤가 쌓은 느낌이 들던 순간 분명 아무도 없었는데 그 소름 끼치는 기분이 내 온몸을 압박하는 것 같았어. 슬리퍼 끄는 소리가 나기 시작했을 때 나는 무심코 뒤를 돌아보았고 그 순간 그림자가 보였어. 모습은 없는데 그림자만 있는 상황은 정말로 이해할 수 없었고 그 공포에 집까지 내달리듯 뛰었어. 치익탁 하는 소리가 점점 가까워지며 나를 따라오고 있었고 나는 거의 숨이 넘어갈 것처럼 뛰어서 집 앞에 도착했어. 그때 문득 깨달았지. 맥주를 놓고 왔다는 사실을. 지금 생각하면 왜 다시 그 길로 돌아갔는지 이해할 수 없어. 그저 객기였던 것 같아. 맥주를 찾으러 돌아갔을 때는 그 골목이 더욱 음침해 보였고 맥주를 발견했을 땐 이미 뚜껑이 열려 있었어. 내용물이 비어있는 걸 보면서도 이상한 기분이 들었지만 나는 짜증만 낼 뿐 그곳을 떠날 생각은 하지 않았어. 담배를 피우며 골목을 걸어가던 중 인기척이 느껴졌고 나는 담배를 털며 어이 누구야? 하고 물었어. 아주 천천히 들려온 목소리는 기이했어. 나는 다시 뭐라고? 안 들려. 하고 소리쳤고 이번엔 더 명확하게 하지만 낮고 느릿하게 목소리가 들려왔지. 살려줘. 그 목소리에 놀란 나는 골목으로 다가갔고 그곳엔 삼선 슬리퍼를 신은 사람이 피를 흘리며 신음하고 있었어. 여기 사람 없어요. 하고 외치며 주변을 둘러보았지만 골목은 고요했고 아무도 보이지 않았어. 다시 그 사람에게 돌아갔을 땐 그는 흔적도 없이 사라져 있었지. 갑작스러운 상황에 당황하던 그때 내 뒤통수를 무언가가 세게 쳤고 순간적으로 정신이 아득해졌어. 정신을 차리자 나를 공격한 존재와 마주했어.
그는 내가 본 피 흘리던 사람과 닮았지만 얼굴이 더 어두웠고 손에는 나무 막대기를 들고 있었어. 나는 저항했지만 그가 내 팔을 막대기로 내리쳤고 팔뼈가 튀어나올 정도로 부러졌어. 끔찍한 고통에 비명을 지르며 정신을 잃었고 깨어났을 땐 병원 침대에 누워 있었어. 의사는 내가 심한 출혈로 위험할 뻔했다고 했고 친구가 내게 2시간 넘게 연락이 닿지 않자 신고해서 구조대가 출동했다고 했지. 하지만 이상한 점은 현장에 나를 공격했던 사람의 흔적은 전혀 없었다는 거야. 나무 막대기도 그의 피도 심지어 공격을 했다는 증거도 없었어. 나는 그 말을 듣고 더 큰 혼란에 빠졌어. 그 골목에서 벌어진 일이 모두 꿈은 아니었을 텐데 왜 흔적이 없었는지 도저히 알 수 없었지. 병원에서 퇴원한 후 나는 곧바로 집을 옮겼어. 그 골목길을 다시 지나갈 자신이 없었거든. 며칠 후 그 근처에서 과거 뺑소니로 사망한 내 또래의 소년이 있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어. 그 소년은 과다출혈로 죽었고 그곳에 있던 모습이 내가 본 피 흘리던 사람과 매우 흡사했어. 내가 만난 그가 정말 그 소년이었을까? 아니면 그날 내가 겪은 일은 단지 환상이었을까? 지금도 그 골목길을 생각하면 소름이 돋아. 너도 밤늦게 골목길을 지날 땐 조심해. 그날의 사건 이후 나는 집을 옮겼지만 마음속의 불안감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어. 그 골목길에 대한 기억은 꿈에서도 나타났고 눈을 감으면 슬리퍼를 끄는 소리와 피 흘리던 그 사람의 모습이 떠올랐지. 도망치듯 이사를 왔지만 나는 밤길을 걷는 게 두려워졌어. 이상하게도 내가 그 사건을 떠올릴 때마다 그 골목에서의 순간들이 점점 더 선명해졌어. 특히 그 피 흘리던 사람이 말했던 살려줘라는 단어가 계속 귓가에 맴돌았어. 나는 스스로에게 이렇게 묻기 시작했어. 정말 그 사람은 도움을 요청하고 있었던 걸까? 아니면 나를 유인하려던 걸까? 새로 이사한 동네에서도 밤늦게는 혼자 다니지 않으려 했어. 하지만 어느 날 친구와 술을 마신 뒤 늦게 귀가하게 되었고 그날의 악몽이 다시 시작되었어. 그날은 인적이 드문 뒷길을 지나야 집에 갈 수 있었는데 걸음을 옮길 때마다 발소리가 내 뒤를 따르는 느낌이 들었어. 뒤돌아보면 아무도 없었지만 내 등 뒤로 느껴지는 싸늘한 기운은 똑같았어. 갑자기 바람 소리와 함께 멀리서 들리는 치익탁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어. 나는 놀라서 다시 뒤돌아봤지만 이번에도 아무도 보이지 않았어. 또 시작인가? 나는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발걸음을 빨리 옮겼어. 그때 길 건너편에서 슬리퍼를 끄는 소리가 또렷하게 들려왔어. 가로등 불빛 아래 그림자 하나가 길게 늘어져 있었고 그림자의 주인은 여전히 보이지 않았어. 나는 공포에 질려 뛰기 시작했어. 숨이 가빠지고 심장이 터질 듯 뛰었지만 치익탁 소리는 점점 가까워졌고 내가 아무리 뛰어도 따라오는 소리가 멈추지 않았어. 결국 집에 도착해서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오자 소리가 갑자기 멈췄어. 문을 잠그고 안도하던 순간 문 밖에서 느릿하게 살려줘라는 속삭임이 들렸어. 그 소리에 놀란 나는 문에 귀를 대보았지만 더 이상 아무 소리도 나지 않았어. 그날 밤 나는 잠을 이룰 수 없었고 어떻게든 그 골목길의 비밀을 알아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 며칠 뒤 나는 다시 용기를 내어 그 골목길로 향했어. 낮에는 사람이 많아 그 골목길도 평범해 보였지만 여전히 어딘가 음산한 기운이 감돌았어. 그 골목길 근처에서 가게를 운영하는 주인에게 슬쩍 물어봤어. 혹시 여기서 이상한 일이 있었나요? 주인은 처음엔 말하기를 꺼려했지만 내가 사건에 대해 자세히 묻자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 몇 년 전에 이 골목에서 교통사고로 죽은 애가 하나 있었어요. 근데 그 애가 죽은 후로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죠. 슬리퍼 끄는 소리가 들린다거나 피 흘리는 남자를 봤다는 사람도 있었고요. 나는 그 말을 듣고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어. 주인은 잠시 말을 멈추더니 내게 물었어. 근데 왜 그걸 물어요? 혹시 그 애를 본 거예요?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골목길에서 겪은 일을 털어놨고 주인은 얼굴이 창백해지며 조용히 속삭였어. 그 애가 원한이 많아서 아직 떠돌고 있는 걸지도 몰라요. 특히 밤에는 조심하세요. 그 소리가 들리면 절대 뒤돌아보지 마요. 나는 그의 말을 듣고 이 골목길에서 더 이상 어슬렁거리지 않기로 결심했어.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날 이후로 그 슬리퍼 끄는 소리가 자꾸 내 꿈속에서 들리기 시작했어. 꿈속에서 나는 다시 그 골목길에 서 있었고 피 흘리던 사람이 나를 향해 천천히 다가오고 있었어. 그의 입에서는 같은 말이 반복되었어. 살려줘. 나는 꿈에서 깨어난 후에도 등골이 서늘했고
그날 이후로 더 이상 그 골목길에 발을 들여놓지 않았어. 하지만 이상한 건 어느 날 내 집 근처에서 또다시 그 치익탁 소리가 들렸다는 거야. 소리는 점점 내 집 앞으로 다가오는 것 같았고 나는 도망칠 수도 없고 그저 집 안에서 벌벌 떨며 소리가 멈추기만을 기다렸어. 네 번째 이야기, 친구. 오랜만에 친구에게 연락이 왔다. 이 친구는 중학교 때인가 고등학교 때인가 전학을 갔던 놈이다. 그전에도 친했기 때문에 전학 후에도 계속 연락을 주고받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연락도 뜸해졌다. 그런데 이번에 오랜만에 술 한잔 하자고 연락이 온 것이다. 그 친구는 나에게 예전 살던 그 동네에 아직도 사냐고 물었다. 그리고 맞다면 지금 그 근처를 지나고 있는 중이라고 했다. 거절할 이유가 없어서 부랴부랴 옷을 차려입고 집 근처 돼지고기 집인 도네누에서 그 친구를 만났다. 오랜만이다. 뭐 하길래 요즘 연락도 없이 쥐 죽은 듯 살았냐? 아니, 그냥 일 때문에 이 근처를 지나가는데 우리 다녔던 학교가 보여서 내 생각이 나더라. 혹시 연락이 될까 해서 해봤는데 아직도 연락이 되더라. 오랜만에 만났는데 별 감흥이 없다는 듯 웃으며 술 한잔 걸쳤다. 미리 시켜놓은 고기 몇 점으로 입가심하며 물었다. 요즘 뭐하고 다니냐? 나 그냥 뭐. 고등학교 졸업한 지도 얼마 안 됐고 학교 다니는 것도 그렇고 딱히 잘하는 것도 없어서 아는 지인 가게에서 배달일 좀 도와주고 있어. 새벽에 뛰다 보니 밤낮이 뒤죽박 죽이지. 아니, 밤낮이 아예 구분이 없다고 해야 하나? 오토바이 그거 조심해야 돼. 창수 알지? 그놈도 배달하다가 끽했잖아. 진짜 조심해야 돼. 희주 굳는 그 녀석을 보며 생각했다. 역시 옛날 그놈이 그놈이구나. 예전이랑 똑같네. 그렇게 이야기꽃을 피우며 예전 생각이 났다. 마치 어릴 때 가지고 놀던 장난감을 보며 옛 기억이 떠오르는 듯한 아련한 기분이었다. 시간이 흘러 고기가 몇 점 남지 않았고 술은 동났고 얼굴은 화끈하게 취기가 올랐을 때 그 녀석이 말했다. 나중에 보자. 그렇게 말하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나도 따라 일어나 지갑을 꺼냈다. 계산은? 물론 내가 낼 생각이었지만 한번 물어봤다. 미안, 오늘은 차비밖에 안 들고 와서. 지갑을 안 가져왔네. 다음에 내가 한턱 쏠게. 그래서 내가 계산했다. 둘이 먹은 양치곤 꽤 많이 나왔다. 버스 정류장까지 함께 걸으며 이야기하다가 웃으며 보냈다. 그로부터 한 달쯤 뒤였다. 꿈을 꾸었는데 내용이 이상했다. 그 녀석과 고깃집에서 술 한잔하는 내용이었다. 그날 마지막처럼 말이다. 별다른 감흥 없이 이야기를 나누다가 그 녀석이 갑자기 일어섰다. 나 가야 돼. 나도 남은 술을 마시고 일어났는데 취기가 전혀 오르지 않았다. 그때는 꿈이라는 걸 자각하지 못했다. 계산하는 장면은 잘 기억나지 않는다. 다만 그 이후 친구를 바래다 주려고 버스 정류장으로 걸어갔다. 그 녀석이 말했다. 더 이상 안 와도 돼. 나 혼자 갈 수 있어. 새끼가 친구를 그냥 보내겠냐? 너 혼자 갈 수 있더라도 내가 인심 쓴다 치자. 녀석은 웃으며 끄덕였다. 그렇게 버스 정류장에서 기다렸는데 도로에 차량이 하나도 없었다. 아무것도 지나가지 않았고 주차된 차량조차 없었다. 그냥 텅 빈 도로 같았다. 대화가 이어졌다. 너희 어머니 아직도 그 가게 하시냐?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똑같이 하고 계셔. 버스가 오기 시작하자 녀석이 일어나더니 품에서 봉투 하나를 내밀었다. 뭐야, 이게? 저번 고깃값인데 내가 버스 타고 나서 열어봐. 알겠다고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버스에 올라 창문을 열고 손을 흔들었다. 그걸 보며 봉투를 열려는 순간 꿈에서 깼다. 꿈은 이상했다. 친구를 본 건 좋았지만 뭔가 찝찝한 기분이었다. 그리고 며칠 뒤 다른 친구에게 들은 소식은 충격적이었다. 그 녀석이 죽었다는 것이다. 배달을 마치고 돈을 받는 순간에 픽 쓰러졌다고 했다. 그리고 다시 일어나지 못했다. 그 순간 꿈이 떠올랐다. 봉투, 어머니 가게. 어머니께 들은 이야기가 더 놀라웠다. 어머니는 가게 문틈으로 누군가가 봉투를 넣고 갔다는 것이다. 열어보니 10,000원짜리 5장이 들어 있었다. 어머니는 외상값인가 보다 하고 넘어갔다고 하셨다. 그 이야기를 듣고 나니 슬픔보단 분노가 차올랐다. 병신 같은 놈. 갚으려면 살아서 나한테 한턱 쏘지. 그날 이후로 나는 그 친구의 얼굴이 계속 떠올랐다.
함께했던 시간들과 그의 익살맞은 말투, 웃음소리가 머릿속에서 맴돌았다. 특히 꿈속에서 그가 건넸던 봉투와 그 말을 곱씹게 됐다. 저번 고깃값인데 내가 버스 타고 나서 열어봐. 왜 하필 그 타이밍에 그런 꿈을 꾸게 되었을까? 그 봉투 안에는 대체 무엇이 들어 있었던 걸까? 며칠 뒤 나는 그의 어머니 가게를 찾아갔다. 그곳은 아직도 그대로였다. 내 어린 시절의 기억 속 모습과 다르지 않았다. 문을 열고 들어가니 그의 어머니가 카운터에 앉아 계셨다. 그분의 얼굴은 어딘가 수척해 보였다. 나를 보더니 한참을 쳐다보시다가 작게 미소를 지으셨다. 너는 누구 아들이더라? 친구였지? 오랜만이네. 네, 이 친구랑 고등학교 때 같이 다녔던 친구입니다. 오랜만에 생각이 나서 들렀어요. 그래, 차 왔다. 요즘 가게에 오는 젊은 애들 보면 내 또래 같은데. 얼마 전에 어떤 아이가 문틈으로 봉투를 넣고 갔더라. 너무 황당해서 뭐지 했는데 혹시 그 얘기 들었니? 나는 그 말을 듣고 놀라움을 감출 수 없었다. 그 봉투, 안에 뭐가 들어 있었나요? 10,000원짜리 5장이었어. 왜? 아는 일이니? 나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저 머릿속에서 꿈속 봉투와 어머니가 말한 봉투가 겹쳐졌다. 아, 네. 그 친구가 전에 약속했던 돈이었나 봅니다. 그 친구가 잘못 챙기고 다녀서요. 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그 친구는 참 웃긴 아이지. 가끔씩 와서 이런저런 얘기하고 갔는데 이제는 다시 못 보겠지. 그 말을 듣고 나는 더 이상 대화를 이어갈 수 없었다. 가슴 한편이 묵직하게 눌리는 듯했다. 이제 더 이상 그 친구와 이야기를 나눌 수 없다는 사실이 실감이 났다. 집으로 돌아온 나는 그날의 꿈을 다시 떠올렸다. 왜 하필 그가 꿈속에서 나에게 봉투를 건넸던 걸까? 그리고 왜 하필 그의 어머니 가게에 그 봉투를 남기고 간 걸까? 이 모든 일이 단순한 우연이었을까? 아니면 그는 무언가 전하려 했던 걸까? 나는 이내 봉투에 담긴 의미를 더 깊게 생각하기 시작했다. 혹시 그 친구가 자신의 죽음을 예감하고 있었던 건 아닐까? 그래서 꿈을 통해 나에게 마지막 인사를 건넨 것은 아닐까? 그렇게 생각하니 마음이 무거웠다. 그날 고깃집에서 내가 계산했던 것을 마치 갚으려는 듯한 그의 행동이 더욱 선명하게 떠올랐다. 그날 이후로도 꿈속에서 그 친구가 나타나곤 했다. 하지만 그때마다 그는 늘 같은 말을 했다. 더 이상 오지 않아도 돼. 나는 괜찮아. 그 말을 들을 때마다 눈물이 쏟아질 것 같았다. 나는 그를 보내줘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자꾸만 과거의 기억 속에 머물고 싶어졌다. 시간이 지나면서 꿈속에서 그의 모습은 점점 흐려졌다. 어느 순간부터는 그의 얼굴조차 잘 기억나지 않게 되었다. 하지만 그의 웃음소리와 목소리는 여전히 생생했다. 그 기억들만큼은 결코 잊을 수 없을 것이다.